여러분, 마라톤을 뛴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그런데 출발선에 딱 서 있는 여러분한테 누군가 다가오더니 양팔이랑 다리에 아주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막 겹겹이 채우는 거예요. 아, 시작도 하기 전에요? 그렇죠. 그러고는 자, 이제부터 42년 동안 절대로 이 모래주머니를 풀지 말고 뛰어라. 이러는 겁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10중 8구는 뭐 첫 1km도 못 가서 포기하거나 걷는 것조차 엄청 버거워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42년이면 뭐 사실상 뛰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죠. 맞아요. 그런데 그 지독한 모래주머니를 찬 상태로 묵묵히 근육을 키우고 뼈를 깎는 훈련을 거듭해서 마침내 그 주머니를 풀자마자 세계 챔피언급 타격 능력을 뽐내게 된 선수가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와,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주인공이 바로 이 극적인 서사를 가진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흔히 우리가 ADD라고 부르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들이 그 ADD 창설 55주년의 궤적, 그리고 우리를 올감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이면, 또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막 줄을 서서 사가고 있죠. 그 요격 미사일 천궁2의 개발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담긴 심층 다큐멘터리랑 연구원분들의 인터뷰들입니다. 네네. 사실 무기 개발사라고 하면 막 재원이나 연도만 쭉 나열하기 쉽거든요. 지루하잖아요. 아, 그렇죠. 뭐 몇 년도에 몇 밀리미터짜리를 만들었다 이런 식이면 저희가 안 다루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 그 불가능에 가까운 제약이 도대체 어떻게 오히려 혁신의 기폭제가 되었는지 그 인과관계랑 기술적 원리를 한번 흥미롭게 추적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총 한 자루도 우리 손으로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마하 30이라는 그 경이로운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직접 들이받아 격추시키는 요격 체계를 만들게 되었는지, 네. 그리고 강대국이 채워놓은 그 42년짜리 족쇄를 기어코 끊어내고 이제는 우주로 뻗어나가게 되었는지 그 서사를 ADD의 고군분투를 중심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1970년대로 한번 가보죠. 좋습니다. ADD가 창설된 197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 공업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 좀 감이 안 오거든요. 문자 그대로 완벽한 불모지였습니다. 불모지요? 네. 당시 한국 최고의 그 최첨단 전자장비 제조 기술이라고 해봤자 금성정밀, 그러니까 지금의 LG죠. 거기서 트랜지스터 라디오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이었어요. 아, 라디오 조립이 최고 기술이었다고요? 네. 미사일을 만든다는 건 사실 이거랑은 차원이 아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초정밀 기계 가공은 물론이고 그 추진체를 만들려면 고도화된 화학 기술이 필요한데 당시 한국에는 쓸만한 대형 화공약품 공장조차 없었습니다. 와, 화공약품 공장도 없었다고요? 네, 심지어 기초적인 도면을 그릴 그 제도용지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아니, 종이도 없는데 무슨 미사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200km급 미사일 개발, 이른바 항공공업 사업이라는 위장 명칭의 극비 프로젝트가 딱 떨어집니다. 잠깐만요. 라디오 조립하던 기술력으로 갑자기 미사일을 만든다. 이건 뭐 맨 땅에 헤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맨몸으로 절벽을 오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7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백곰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당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지대국 미사일 나이키 허큘리스를 통째로 뜯어서 역설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통째로 분해했다고요? 네. 말이 역설계지 진짜 끔찍한 작업이거든요. 부품이 수만 개인데 도면도 없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분해해서 치수를 재고 똑같이 깎아내야 했어요. 와, 연구원들이 부품 하나 만들려고 그 청계천부터 전국 공단까지 이 잡듯이 발품을 팔았고 또 쇠를 깎을 정밀기계가 없어서 수작업으로 갈아낸 부품도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도끼 하나로 그 구형 라디오 부품 같은 것들을 긁어 모아다가 최신 스마트폰을 조립해낸 셈이네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무려 90% 이상을 국산화해낸 거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 같은 성공 직후에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피땀 흘려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더니 칭찬은커녕 오히려 아까 말한 그 모래주머니, 족쇄가 날아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백곰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탄도미사일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거든요. 7번째요? 와, 네, 대단하죠.
하지만 이게 즉각적으로 미국의 엄청난 견제를 불렀습니다. 미국이요? 네, 냉전 시대였던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독자적인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추는 걸 극도로 경계했어요. 왜죠? 북한 견제하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장거리 미사일 투사 능력이란 건 결국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핵 확산 우려. 그렇죠. 이게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979년에 한국에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딱 제한해버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갑시다. 방금 말씀하신 그 미사일 지침이 무슨 어떤 국제법적인 공식 조약도 아니고 그냥 각서 형태의 가이드라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아니, 우리 연구원들이 진짜 손발 부르터가며 지수를 자립해 놨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강대국이 임의로 선거해놓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덥석 수용했다. 이건 좀 비굴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군사주권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뼈아픈 굴욕이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당시의 그 냉혹한 국제 정치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현실이었나요? 1970년대 후반 카터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던 시기였거든요. 게다가 베트남 전쟁 패망 직후라서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진짜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압박이? 네, 한국 입장에서는 첨단 무기 부품과 기술 도입,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해구산과 안보 동맹이 당장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아하. 만약에 그 미사일 주권 하나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한미 동맹이 파탄나고 국방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다. 그건 당시 국가 안위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지침 수용은 일방적인 굴종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체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했던 치열한 전략적 양보, 혹은 시간 벌기였다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억지로 그 모래주머니를 찰 수밖에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팔다리가 묶인 채로 1980년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1983년에 그 끔찍했던 아웅산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북방을 지키는 신이라는 뜻의 현무 프로젝트가 시작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ADD가 아주 기가 막힌 우회로를 찾습니다. 사거리 180km라는 지침 때문에 멀리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못 만드니까 아예 방향을 확 틀어서 순항미사일인 현무3 개발에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이야, 그게 바로 K방산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기술적 차이를 이해하면 이게 왜 대단한지 알 수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탄도미사일은 강력한 로켓 엔진으로 대기권 밖이나 높은 고도까지 쫙 솟구쳤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으로 내리꽂히는 무기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아는 그 미사일이죠. 맞아요. 멀리 던지는 돌멩이 같은 거죠. 반면에 순항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달고 비행기처럼 아주 낮게 그리고 오랫동안 날아가는 무기예요. 비행기처럼요? 네, 파괴력이나 속도는 좀 느리지만 비행 궤적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당시 미사일 지침의 규제가 주로 탄도미사일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이 순항미사일은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틈새, 그러니까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와, 이 부분이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링을 작게 만들어 놓고 강펀치를 못 날리게 하니까 아예 펀치력 대신에 1mm의 오차도 없는 스나이퍼급 정밀 타격만 40년 동안 훈련한 거랑 똑같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거리 제약을 받으니까 멀리 쏘는 대신에 바늘구멍이라도 뚫고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아니 1000km나 떨어진 목표물의 창문을 정확히 뚫고 들어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엄청 어렵죠. 날아가다 보면 산도 있고 건물도 있을 텐데 심지어 전시 상황이면 GPS가 먹통이 될 수도 있고요. 도대체 미사일이 어떻게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겁니까? 방금 아주 핵심을 찌르셨는데요. 그 GPS 신호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도 미사일이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를 향해 날아가게 만드는 핵심 기술. 그게 바로 관성왕법 장치, INS라는 겁니다. INS요? 네, 원리를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눈을 완전히 가린 채로 넓은 방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눈 가렸습니다. 방 한가운데고요.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이 처음 서 있던 출발점의 좌표를 정확히 알고 있고 거기서부터 앞을 향해 정확히 10걸음을 걸었고
또 오리 쪽으로 90도 몸을 틀어서 다시 5걸음을 걸었다. 이걸 감각으로 모두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각 정보가 없어도 제가 방 안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충 계산은 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죠. 관성왕법 장치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내부에 탑재된 아주 정밀한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 센서가 미사일이 출발한 직후부터 겪는 모든 회전, 기울기, 가속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3차원 위치를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리모컨으로 조종해 주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스스로 자기 움직임을 계속 계산하면서 아래서 날아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사일은 초음속으로 날아가고 엄청난 진동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센서에 아주 미세한 오차만 발생해도 1000km 밖에서는 수백 미터가 빗나가 버려요. 1도만 틀어져도 나중엔 엄청난 차이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ADD 연구원들이 198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외국에서는 절대 알려주는 이 정밀유도 제어 기술을 완성하려고 수없이 실패하고 밤을 새웠던 겁니다. 세상에. 사실 만약 1979년에 미국이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 제약을 걸지 않았다면 한국이 굳이 이토록 지독하게 유도 기술이랑 관성항법 장치를 깎고 다듬을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겠네요. 그냥 멀리 쏘는 거나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의 억압이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고도화된 독자 기술 자립을 강제해버린 셈입니다. 야, 그 모래주머니가 오히려 생존을 위한 최고의 훈련 도구였던 거네요. 그렇게 40년 넘게 진짜 이악 물고 응축시킨 내공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폭발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요. 그 결정체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최고 효자 상품이자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 천공2입니다. 최근에 UAE,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 주요 3개국에만 무려 12조 원 이상이 수출됐어요. 엄청난 규모죠? 근데 개발 단계에서 요격률이 100%였다고 하던데? 아니, 보통 요격 미사일이라고 하면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쏜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요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어려운 기술인 건가요? 그 난이도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하 5에서 9라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향해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궁2를 발사하잖아요. 네. 두 미사일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날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상대 속도는 무려 마하 30에 달합니다. 마하 30이요? 잠깐만. 마하 30이면 KTX 속도의 한 30배 이상 아니에요? 맞아요. 초속으로 따지면 1초에 약 10km를 좁히면서 서로 날아오는 거예요. 와, 1초에 10km? 아니, 어벤져스 호카이가 와서 쏴도 못 맞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궤도를 예측해서 그 근처로 날아가서 터지는 게 아니라 직경 1m 이내의 표적에 미사일을 직접 부딪혀서 파괴해야 하거든요. 직접 부딪힌다고요? 네, 이 기술을 히투킬, 그러니까 직격 파괴라고 하는데요. 마하 30의 교차 속도에서는 요격 미사일 앞부분에 있는 탐색기가 정 미사일을 딱 발견하고 남은 시간이 1초도 채 되지 않습니다. 1초요? 눈 깜짝할 새잖아요? 네, 그 찰나의 순간에 미사일이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려면 뒤에 있는 꼬리 날개로 방향을 트는 것만으로는 너무 느려요. 아, 꼬리 날개는 공기 저항을 받아야 하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천궁2의 측면에는 미세한 가스를 뿜어내서 공중에서 궤도를 즉각적으로 밀어버리는 측추력기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측추력기요? 네, 옆에서 불꽃을 뿜어서 팍 하고 밀어주는 거죠.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아서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과 같은 정밀도에다가 엄청난 순발력까지 요구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와, 그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미사일 스스로 측면에서 가스를 뿜어서 궤도를 수정한다고요? 네, 대단하죠. 게다가 제가 보니까 발사 방식도 엄청 특이하더라고요. 보통 미사일 쏠 때 보면 발사관에서 화염을 막 뿜으면서 솟아오르잖아요. 핫런치 방식이죠. 네, 근데 천궁은 뻥 하고 발사관에서 튕겨져 올라간 다음에 공중에서 빙그르르 돌아서 목표물을 향해 불을 뿜고 날아가더라고요. 이걸 콜드 런치 방식이라고 하던데 이건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건가요? 그 콜드런치의 물리적 이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발사관 안에서 바로 엔진을 켜는 핫런치 방식은 발사하는 순간 3000도가 넘는 엄청난 화염이 발생해요. 3000도요? 네, 그러면 그 화염으로부터 미사일 싣고 있는 발사 차량을 보호하려면 아주 크고 무거운 화염 배출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한 번 쏘고 나면 발사관이 망가져서 연속 발사에도 제약이 생기죠. 아, 차가 다 탈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반면에 콜드런치는 발사관 밑에서 고압가스를 펑 터뜨려서 미사일을 공중으로 30에서 40m 정도 먼저 밀어 올립니다. 뿡 하고요. 네. 그리고 미사일이 허공에 딱 뜬 그 찰나의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측 추력기를 써서 원하는 방향으로 미사일의 머리를 돌린 뒤에 메인 엔진을 켜는 겁니다. 아하, 공중에 이미 떠 있는 상태니까 동서남북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딜레이 없이 머리 꺾어서 날아갈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다방위에서 날아오는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발사 차량에 가는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여주죠. 일석이조네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가스로 수톤짜리 미사일을 밀어 올리고 허공에서 정확한 각도로 자세를 제어한 뒤에 불발 없이 엔진을 점화해야 하잖아요. 이 시스템은 설계랑 제어가 지독하게 까다롭습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실패의 확률이 엄청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지독하게 까다로운 걸 해냈을 때 우리 연구원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알려주는 아주 생생한 소스가 하나 있죠. 아, 그 일화요? 네, 2016년 2월 23일이었습니다. 서해상공에서 있었던 천궁 I의 첫 탄도탄 교전 시험 날이었어요. 통제실에 있던 연구원들은 속으로 제발 요격은 실패하더라도 발사관 안에서 터지지만 마라. 안전사고만 나지 마라.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빌고 있었대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모니터 레이더 화면에 불꽃이 번쩍인 겁니다. 마하의 속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그대로 뚫어버린 거죠. 그 중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통제실에 와하 하고 환호성이 터진 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수십 명이 있는 방에 정적이 흘렀답니다. 정적이요? 네, 다들 멍하게 화면만 보다가 한참 뒤에야 현실을 깨닫고 와하 하고 난리가 났다는 일화를 들으니까 저도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도 소름 돋네요. 40년 동안 응축된 한을 풀어낸 그 찰나였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외교적이고 기술적인 해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천궁체계의 눈이자 뇌 역할을 하는 다기능 레이더, MFR의 탄생 배경입니다. 아, 레이더 기술. 네. 1990년대 초에 냉전이 해체되면서 구소련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ADD가 그 틈새로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어떻게 파고들었죠? 당시 서방 국가들은 방공 기술을 우리한테 절대 안 넘겨주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ADD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방공망 제작사인 알마지 안테라는 곳이랑 전격적으로 기술 협력을 맺어버립니다. 오, 서방이 안 주니까 러시아한테 갔군요. 네. 그래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러시아 S-400 시스템의 레이더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그 크고 무거운 러시아식 레이더를 험준한 한국 지형에 맞게 싹 소형화하고 최적화시켜서 차량 딱 한 대 울려버린 겁니다. 와, 냉전 붕괴 혼란기를 틈타서 적국의 핵심 기술을 싹 빨아들이고 그걸 우리 입맛에 맞게 개조했다. 진짜 우선 첩보 영화 시나리오 같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 유명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놔두고 우리 천공투를 12조 원어치나 사간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무기는 압도적인 가성비와 양산 능력입니다. 가성비요? 네, 천공2는 국산화율이 95%에 이릅니다. 95%요? 대박이네요. 이게 해외 부품 수급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패트리어트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비용이 대략 1조 원대 중반에 달합니다. 1조 5천억 원? 와. 반면에 천공2 포대는 그 일부분의 가격으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탄도탄 요격 능력을 보여줘요. 가격은 훨씬 싼데 성능은 비슷하다고요? 그렇죠. 게다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폭증해서 돈을 싸들고 가도 패트리어트는 수년의 대기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아, 줄이 길군요? 네. 하지만 한국은 발빠르게 생산 라인을 최적화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신속한 납기가 가능합니다. 로켓 배송이 되는군요. 네. 가성비 좋고 성능은 세계 최고급이고 배송까지 빠르니까 중동 국가들로서는 천공2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능 확실하고 저렴하고 로켓 배송까지. 야, 이 삼박자를 다 갖췄군요. 자, 이렇게 진짜 지하에서부터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아 세계 무대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내고 있던 와중에 드디어 우리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드디어요. 미사일 지침이 2001년, 2012년, 2017년에 걸쳐서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완화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단 한 줄의 발표가 나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아, 짜릿하죠. 장장 42년 동안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던 모래주머니가 완전히 해체된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55년간 AEDD가 투입한 예산이 약 65조 원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무려 697조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10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죠. 이게 무기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 대체 효과, 또 독자 기술로 유지보수하면서 아끼는 비용, 그리고 최근의 수출 실적까지 모두 합친 결과입니다. 네네. 하지만 미사일 지침 종료의 진짜 의미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미래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습니다. 아, 미래 패러다임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우리가 강해진 건 알겠습니다. 사거리가 무제한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장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이나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랑 구체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솔직히 무기를 멀리 쏘는 게 당장 우리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을 때 이 사거리 제한 폐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해침이 하나 딱 풀렸거든요. 그게 뭔가요? 바로 고체 연료 사용 제한과 탄도 중량 제한의 완전한 해제입니다. 고체 연료요? 네. 미사일 로켓의 꼭대기에 폭탄을 실으면 그건 무기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폭탄 대신에 인공위성을 실어서 우주로 쏘아 올리면 평화적인 우주 발사체가 됩니다. 아하. 즉 미사일 지침의 완전한 해제는 곧 대한민국이 마음껏 민간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우주 주권을 드디어 회복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아, 거기서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의 차이가 나오는 거군요. 소스 자료에 아주 찰떡 같은 비유가 있었거든요. 네네. 액체 연료 로켓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출발해야 하는 자동차랑 비슷해서 쏘기 직전에 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엄청 한참 걸리잖아요. 맞아요. 주입하다가 공격받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고체 연료는 이미 배터리가 꽉 충전된 전기차처럼 딱 대기하고 있다가 버튼만 누르면 바로 솟구쳐 오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고체 연료 기반의 우주 발사체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제작 비용이 훨씬 저렴해요. 게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 준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죠.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거 아시죠? 아, 일론 머스크. 네. 그렇게 수백, 수천 개의 소형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띄우는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ADD는 지침 종료 직후에 바로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간 미사일을 만들면서 뼈를 깎으며 축적했던 고체 연료 모터 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초정밀 제어 기술, 그 INS 같은 거요? 네, 그 기술들을 우주 발사체 영역으로 고스란히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앞으로 민간으로 이전돼서 향후 육지 통신망을 위한 저궤도 위성, 초정밀 GPS, 그리고 우주 탐사 산업을 이끄는 가장 든든한 뼈대가 될 겁니다. 와, 진짜 이야기를 쭉 따라오고 보니까 막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1978년에 남이 쓰던 미사일을 분해해서 수작업으로 깎아 만들던 그 백곰이 현무를 거치고 마하 30으로 날아오는 총알을 공중에서 박살내는 천궁 EI로 진화하더니 이제는 그 기술이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는 로켓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42년 동안 발목에 채워져 있던 그 무거운 족쇄가 사실은 우리를 우주로 팍 밀어올린 스프링 역할을 한 셈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절대적인 기술 불모지에서 시작해서 부품 하나하나 구하러 전국을 누볐던 우리 1세대 연구원들의 그 처절한 집념. 네. 그리고 강대국의 지독한 제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제약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유도무기 체계의 핵심인 관성항법 장치 등을 완벽하게 국산화해낸 전략적 해안과 뚝심. 대단하죠. 이 모든 과정이 결합되어서 지금의 독보적인 국방과학연구소와 K방산을 완성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피 끓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1979년에 미국이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를 채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술을 막 쉽게 수입하고 사거리를 마음껏 늘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말입니다. 과연 한국은 지금처럼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가며 관성항법 장치를 비롯한 그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 정밀 타격 기술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외부의 아주 가혹한 제약이 오히려 내면의 혁신을 강제하고
기술적 자립의 밀도를 극도로 높여준다는 것을 ADD의 55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네, 어쩌면 때로는 우리를 가장 답답하게 억압하는 제약과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최고의 훈련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이번 심층 탐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지금 당장 뚫고 나가기 벅차게 느껴지는 그런 42년짜리 족쇄나 모래주머니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남몰래 단련시키고 있는지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치열한 지식의 조각들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도 흥미진진한 탐구거리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